예, 저는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77년에 부산대학에 입학을 해서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텔레비전 회사에 들어가서 방송사 대표를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경험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의 미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현황과 특징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치렀던 것처럼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팬데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에 겪지를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그리고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14세기의 흑사병도 그 당시 유럽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300년 동안 유럽은 물론 아시아 각국까지 번갈아 가면서 발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무서운 점은 무지와 면역 능력이 없는 경우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마추픽추 유적이 보입니다만은 피사로는 불과 168명의 군대를 가지고 8만 명의 잉카군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두를 통해서 원주민의 90%가 사망을 합니다. 왜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잉카 제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증상을 느끼지 못한 감염자는 군대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러면은 옆 마을에 있던 멀쩡한 사람들까지 감염이 되고,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전염병이 앞서가는, 그래서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상대방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감염력은 그 이상인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코로나가 만든 세상은 이렇습니다. 남미에서는 잉카 제국이 무너졌죠. 유럽은 어떨까요? 아까 유럽에서 3분의 1, 또 많은 곳은 2분의 1까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의 70%가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땅은 남아돌고 사람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을 초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손부족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손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기술 혁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등장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신부라든지 이런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각 나라 말로 성경들이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는 어느 길드 소속이야, 아니면은 어떤 마을에 속해 있다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민족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흐름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정복한 전염병은 천년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아마비도 가능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도 상당 기간은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맞닥뜨려서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면 원격 회의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비대면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면 없어질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편리하다는 것도 알았고 투입된 비용에 대한 회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알았던 예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제 1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는 OECD 37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또 그 37개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한국이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방역을 하면은 경제 타격을 받는 서로 기란 관계에 있는 두 가지 과목의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현재까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IMF도 21년 올해 유일하게 19년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준 상처는 깊고도 큽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경제에 대한 타격도 그만큼 엄청난 것이죠. 사실 팬데믹은 전쟁이나 재난과는 다른 경제적 영향을 끼칩니다. 처음 화면이 이제 6.25 전쟁 당시의 폐허로 변한 서울 거리고요. 그 다음은 2010년 IT 지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쟁이나 재난은 고정 자본, 쉽게 말하면은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합니다.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투자가 일어나야죠. 그 과정에서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생산 시설은 파괴하지 않지만은 노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계층 간의 분배 구조가 악화가 됩니다. 기술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정도의 기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 또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같은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구조조정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들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이용하고 있는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이제는 많은 곳이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문 받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비로소 나타난 현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술로 대체하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첫 번째 화면이 아마존의 물류창고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100년 넘은 전통적인 백화점이 망하고 나서
그 백화점의 부지를 물류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의 붕괴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도약,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죠. 아마존은 코로나 와중에 가장 급성장을 한 업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10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맹추격하고 온라인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월마트도 23만 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옆 사진은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의 5번째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백화점과 유통업체 700곳 가운데 200곳 정도를 폐쇄하겠다 하는 기사입니다. 롯데는 사실 1996년 최초로 한국의 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지마켓에 밀려가지고 이제는 사용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롯데는 적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롯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회사이면서도 필름 사업에서 망했죠. 노키아는 14년간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회사였습니다. 근데 애플이 등장한 지 6년 만에, 아이폰이 출현한 지 6년 만에 도산합니다. 변화라는 것이 그만큼 빠르고 강력한 것이죠. 코로나가 가져오는 변화도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알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18세기에 전기기관이 출현하면서 일어난 제조업에서의 혁신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에 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를 지원을 하고 일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온라인을 이용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인프라는, 기본은 오프라인이었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런 세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과 쪽에 이제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생각을 하면은 여태 교통신호등의 체계는 미리 입력을 해놓은 주기에 따라서 전멸 신호등이 바뀝니다. 빨간불 다음에는 이제 노란불, 좌회전 신호가 온다든지, 그리고 다시 파란불이 온다든지. 근데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통경찰은 통행량을 보아가면서 신호를 조절을 합니다.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 판단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자동화인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지능화인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에 비로소 사용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작을 한 단어죠. 그때 한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유령이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근데 이제는 몇 년 만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도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 둘은 1900년과 1913년 뉴욕 5번가의 거리 모습입니다. 타임지에 실렸던 사진들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타워가 있는 곳 뉴욕의 중심가이기도 합니다. 잠깐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차로 가득했던 거리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말없는 마차라니 괴짜들이 나타겠군. 거리가 마차 대신 자동차로 가득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3년. 곧 새로운 에너지로 달리는 이 놀라운 자, 지금 이제 이게 몇 년 전 광고였습니다. 위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사실 광고에서는 13년 만에 이렇게 마차로 가득 찼던 거리가 자동차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13년이 아니고 겨우 5년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이 이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왕 포드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850 수준의 자동차를 나중에는 $300 수준까지 가격을 낮춥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2.34달러에서 한꺼번에 $5까지 인상을 해줍니다. 싸게 팔면서 소득 수준을 높여준 거죠. 최저 임금제의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 옆에 화면이 지금의 5번가의 모습입니다. 자, 포드는 누구나 자동차를 갖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자동차로 가득 찼던 거리가 되기까지 길게는 13년, 짧게는 5년. 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국내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 그 당시부터 이제 PC가 모바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기능도 있는 휴대폰으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온라인이 오히려 더 메인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한국은 현재 소매 부분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 비율이 세계 1위의 나라입니다. 18년 기준으로 24.1%, 중국이 22.8%,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9%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결제, 금융거래, 이미 한국 사람의 60% 정도가 1년에 은행을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원격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교육이죠.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원격 진료입니다. 의사들의 극단적인 반대로, 결사적인 반대로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못하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기술의 흐름을 사회적 압력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 일상 및 소비 측면에서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오프라인 일상에서 언택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격 효용성을 따지는 가성비 중심의 소비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도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미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지금부터 26년 전에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게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리프킨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인간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다 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자동차 공장에서의 로봇의 작업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바리스타죠. 세 번째는 KT에서 내놓은 호텔리어입니다. 호텔에서의 서비스 요원으로 이미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이달 초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산업 현장에서만 쓰고 있던 로봇이 우리 주변으로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로봇의 밀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근로자 1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대수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 국가입니다. 1000명당 85.5대. 세계 로봇 강국인 일본이 겨우 36.4대, 독일이 34.6대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패스트는 사람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는 로봇의 도입을 더욱 빠르게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로봇은 AI와 결합을 합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과 저 기술, 그러니까 로봇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과 AI 기술들이 다 결합을 하는 거죠.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호텔 로봇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물을 피해 나가기 위한 위치 정보 탐색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센서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대응하는 인지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AI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맨 위의 사진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 3대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에서 무려 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초상화 15,000점을 주고 AI에게 시켰습니다. 그려봐라. 그래서 AI가 그린 그림이고 그게 경매에서 5억 원에 입찰이 된 거죠. 옆에 자그만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알고리즘을 나타난 겁니다. 화가가 그렸으면은 자기 이제 친필 사인을 했겠지만은 AI가 그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토벤은 9번 교향곡까지만 작곡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번 교향곡은 처음 시작했던 일부분만 남아 있었죠. 작년이 베토벤 사망 100주년이었습니다. AI가 베토벤의 모든 작곡 넘버를 분석을 해서 10번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지니뮤직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작곡을 해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2016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곳에 켄쇼라는 이름의 AI 직원이 입사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주식 트레이더였습니다. 켄쇼는 입사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 있던 600명의 주식 트레이더 가운데 598명을 집으로 보냅니다. 트럼프식 표현을 빌리면은 파이어한 거죠. 왜? 600명의 직원이 한 달 걸리는 일을 켄쇼는 3시간 20분 만에 처리를 합니다. 월급 올려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는 훨씬 뛰어납니다. AI 의사, 변호사, 교사들이 속속 등장을 하죠. 처음에 AI는 그냥 사람보다 힘이 센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입력한 대로 그냥 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인지 능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감성에 반응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기술의 변화라는 게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가? 첫 번째 사진은 포스코의 용광로를 인공지능화 시킨 화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으로부터 본받을 만한 한국 유일의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철하는데, 철강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하면 이제 포스코는 걱정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옆에 사진은 작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있었던 CES에서 제가 촬영한 오토바이입니다.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조립을 했죠. 실제 거리를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자동차의 바디도, 차체도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재도 있습니다. 철강보다 견고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3D 프린터로 자동차 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외신 가운데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3D 프린터로 인쇄한 집이 판매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건축 기준보다 2배 이상 튼튼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보다 튼튼한 거죠. 가격은 주변에 비슷한 그레이드의 집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신문 기사들이 이런 겁니다. 엔진 없는 전기차가 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부품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이미 미국의 시험 주행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만은, 몇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10cm, 15cm 정도로 붙어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그냥 소재 부분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철강으로 차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내 사업 영역과 관련해서, 산업 영역과 관련해서 AI든 빅데이터든 혹은 무엇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옆구리를 찌르면서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고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은 있다. 근데 안전한 일자리는 이제 없다는 거죠. 2020년 지난해 한국에서 금융회사 1위 KB금융, 신한주주 2위는 3조 3천억 원대의 이익을 냅니다. 인원도 17,000명, 그리고 14,000명에 이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등장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 겨우 1000명입니다. 3조 3천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에 비해서 겨우 이익 지난해 1000억 처음 냈는데도 가치평가는 9조 3천억, 9.3조의 가치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은 뭘 보느냐? 현재 어떤가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핀테크라는 말이 등장한 게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파이낸싱을 하는 기업들이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테크핀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에다가 검증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뭐가 주냐?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애플이 뛰어들겠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IT 회사가 하겠다는 거죠. 왜? 자동차는 2009년에 아이폰이 휴대전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통화 기능도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듯이 이제 전기차와 그 윗단의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회사보다는 테크핀 기업의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한 시합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부와 AI를 이용한 TF팀들이 모여서 토마토 재배 시합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토마토를 잘 키우는가. 1위부터 5위까지가 AI팀이 이겼습니다. 위안은 그 5위 가운데 한 팀이 한국팀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5년 전에. 현재 초등학생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 학생처의 통계를 보면은 18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부산대학생들의 졸업생들이 부산대학 졸업생 가운데 대기업 취업 비율이 18년에 27.2%쯤 됩니다.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모두가 희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 3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객지 생활이 힘들어서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세상은 일은 있지만은 안전한 일자리는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좋다고 하는 직업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지금 세계 시총 10위 이내의 기업들이죠. 페이스북, 구글, 애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 것인가? 못했겠죠. 이제는 로봇이 기자를 하고 있고 서비스 직원을 하고 있고 은행 직원을 대체하고 있고 변호사를, 의사를, 교사를 그리고 연예인까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김광석까지 로봇으로 인공지능이 등장시켜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뿐만이 아니죠. 이제 누구나 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 컴퓨터보다 나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 컴퓨터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정보의 저장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이죠. 데이터를 읽어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제겔치라는 사람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1981년에서 2001년까지 20년 동안 CEO를 지냅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포춘이 미국의 잡지 표춘에서 20세기 최고의 CEO라고 선정이 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짜리 회사를 3,700억까지 성장을 시킵니다. 제겔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그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잔인하고 거짓된 친절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사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다. 진정으로 잔인한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리처드 서스킨트는 이렇게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정보 기술이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 전문가는 더 이상 현실적인 전문성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인간보다 똑똑한 전문가들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미국 노동통계국의 최근 자료는 이렇습니다. 미국인들이 평생 동안 12번의 직장을 옮긴다. 25살에서 34살 사이는 평균 근속기간이 2.8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포드가 만들었던 대량 생산 시대, 그 이후에서 20세기, 21세기 초까지의 그 산업시대의 종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업시대의 특징은 뭐였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팔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의 노하우는 표준화였죠. 똑같은 것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컨셉 가운데 하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표준화가 필요 없는 세상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던 산업시대, 그리고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상에는 이제 맞지 않는 시스템인 겁니다. 왜 회사형 인간이 멸종되어 가느냐? 그게 기술의 흐름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안전한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창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하면은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에 대해서 물건을 팔 게 아닌다 하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혹은 페인 포인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불편한 곳, 고통 지점. 그래서 무엇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가? 포드는 나도 자동차가 갖고 싶다라는 욕망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왕 포드가 살아있을 때 포드 자동차는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이렇게 싸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주는데 왜 안 사? 포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된 다음부터의 욕망은 남과 다른 차를 갖고 싶다로 바뀝니다. 포드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한 맞벌이 주부가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집에 돌아와 자기 바빴고,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장을 봅니다. 냉장고에 한 번 장을 본 거를 일주일씩 저장을 해가지고 때려 쳐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들기 전에 주문해 놓으면 내일 새벽에 신선한 거 좀 갖다 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마켓컬리입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마켓컬리 회원이 580만 명입니다. 그리고 4천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도 있죠. 에브리타임.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대학 다니면서 시간표 관리하고 친구들하고 커뮤니티 만든 겁니다. 사실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발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너 지금 뭐 해? 라고 물었던 것이고,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정리해 준 거죠. 당근마켓, 그냥 쓰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버리고 싶은데 요즘 버리는 것도 힘듭니다. 돈 줘가면서 버려야 되죠. 누가 이거 싸게라도 혹은 정 안 되면 공짜라도 갖다가 쓸 사람 없을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싫어.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 이게 당근마켓입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사진 설명 하나 하고 재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포드가 만들었던 T형 자동차입니다. 싸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블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자동차 유형 가운데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 남과 다른 차를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기지는 못했던 거죠. 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냥 보면은 중국집 배달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토바이 타고 하는 업체가 있죠. 근데 19년 12월 달에 독일계 업체가 이 회사를 4조 7,500억 원에 사들입니다. 뭘 보고? 들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을 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데이터에 의존을 합니다. 사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제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관이 있고, 여론조사가 있고, 빅데이터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으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빠른 말을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근데 직관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그런 다음에 아닌 다음에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그게 빅데이터죠.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가트너, IT 쪽에서는 맥켄지에 비견될 정도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냉장고는 공짜로 주고 데이터를 모으는 게 5배의 이익이 된다. 세계 시총 10위 이내에 들어있는 기업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데이터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하죠. 넷플릭스는 자사 컨텐츠를 만들면서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카드로 만든 집입니다.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들고 있는 장르를 7만 8천 개까지 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넷플릭스가 먼저 추천을 해줄 정도입니다. 이미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는 아파트에 상점 하나 낼 때도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앞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가, 거주자의 연령대는 어떤가, 소비 수준은 어떠냐, 연령별 분포는 어떤가, 소득 수준은 어떤가. 이 데이터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또 아니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다가 가공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늘 주는 건 아니고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야, 사람들이 요즘 필요로 하는 게 뭐야? 뭐가 불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거죠.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모바일 비즈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가 출현을 하죠. 배달, 청소, 택배, 퀵서비스 같은 것들. 그 바탕 위에서 2010년에 공유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버도 그렇고 A&B도 그렇고요. 그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핀테크가 출현을 하죠. 지금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기반 사업들이 트렌드입니다. 유행과 트렌드는 다르죠. 어떻게 기술과 결합할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2013년에 한국에서는 설빙의 붐이 일었습니다. 우유를 냉동시켰다가 갈아서 주는 부드러운 맛의 빙수 전문점이었습니다. 유사업체들이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기술과 결합한 것이 아닌 흉내내기였던 거죠. 작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기생충, 거기 아들 보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했던 송강호 가족이 하다가 말아먹었던 사업도 대왕 카스테라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때 엄청난 유행이었죠. 그래서 이런 유행을 볼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샤오미 우리도 많이 쓰고 있죠. 비슷한 기능을 아주 싸게 제공하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입니다. 샤오미의 창업자는 레이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알리바바가, 텐센트가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때까지 샤오미는 왜 이만큼밖에 크지를 못했을까? 레이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ICT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를 못했다. 그래서 샤오미가 남긴 말이 이겁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 돼지도 날 수 있다.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기업과 제대로 안 된 비즈니스 모델만 있을 따름이죠. 80년대 후반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한국에는 엄청난 여행 붐이 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여행업계는 줄도산입니다. 매출의 98%를 차지했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여행업계의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하고 있고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회사를 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그 와중에 리얼출입이라는 회사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432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를 받는 거죠. 이 회사는 뭐가 다르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차별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태까지 한국 시장에서의 해외여행은 그냥 우 나가서 사진 찍고 빠르게 몇 군데 돌아보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거나 아니면 배낭여행이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여행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여행사는 새로운 랜선 투어라는 개념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이드를 써서 파리의 가을은 지금 어떤가? 바티칸 박물관은 지금 어떤가? 이런 것들을 유료화한 것이죠.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는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된 체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을 받고 투자받는 데 성공한 거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한 달에 2번 주변 전통시장 주변의 마트 영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활성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동네 커머스라는 스타트업이 20년 말까지 전통시장 49곳과 손을 잡고 비대면 온라인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통시장은 매출이 크게 12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나 가는 질척질척한 전통시장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새로운 이제 쇼핑몰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시장조차 디지털과 ICT 기술과 손잡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활로를 뚫어낸 거죠. 그래서 사양 산업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SNS를 최대한 활용하라. 사실 이제 신문, 방송 이런 영향력은 한국 사회에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연례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의 성인이 하루에 신문 읽는 시간은 불과 2.8분입니다. TV, 종편 이런 것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페이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블로그, 요즘 뜨는 핫한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쿠켓 같은 것은 음식 온라인 마켓이죠. 근데 음식 온라인으로 하는 곳 많습니다. 근데 푸켓은 어디에 차별점을 두었느냐? 모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푸켓은 구독자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푸켓의 창업자는 대학교 때
캠퍼스 CEO 과정을 이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 같은 SNS를, 물론 라이브 방송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대한 활용하라. 이미 21세기 작년 올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미디어 1위는 유튜브입니다. 2위는 네이버입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를 뭘로 소비하고 있느냐? 휴대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질을 가질 것인가? 미국 실리콘밸리가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보통 그릿이라고 합니다. 4가지 단어의 그 앞글자를 딴 건데요. 성장, 그 다음에 회복력,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그리고 끈기. 근데 끈기라는 말은 좀 묘한 게요. 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열심히 더 삽질해봐야 더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창업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설 것인가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버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업비트, 카카오증권을 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는 원래 SNS상에서 인기 기사를 모아주는 미디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던 온라인 데이트 업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도메인 등록이 20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4일 날.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였죠. 빨리 바꾸어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실패해라. 어떻게? 저렴한 비용만 들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디자인 스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한국인 포스닥 과정에서의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팀에서는 소아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팀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다. 근데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빨리 제품화해보고 아니면은 덮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유명한 상품 가운데 하나가 3번째 그림입니다. 제3세계의 아이들이 저체중으로 저온으로 자꾸 죽어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큐베이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큐베이터는 전원도 공급이 돼야 되고 대당 2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만들어낸 거는 25달러짜리 전지를 가지고 온도만 해주는 핫팩 같은 개념의 상품을 만든 거죠.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일을, 왜 당신이,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는 대단히 많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자는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당신밖에 할 수 없느냐?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답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왜 이게 현재 필요한가 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도 새로운 창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보다 이거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대박 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구글이 그때까지 350일에 투자 받을 때까지 PT를 냈습니다. 스카이프 40회, 한국에서 온라인 판도라도 200회 PT를 냈습니다. 제가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보 보호라는 분야이긴 하지만은 스타트업 업체들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비용을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문턱 높은 창투사와 엑셀레이터를 끌어들여서 그 앞에서 투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아요, 괜찮아요, 투자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벤처캐피탈과 엑셀레이터한테 뭘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자의 열정을 봅니다. 저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했느냐?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이라고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싸웠답니다. 이 기술이 최고야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기술에 자신이 있으시면은,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업하시지 말고 노벨상에 도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기술이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가져오는 세상, 그리고 또 코로나가 가져오는 촉발시킨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왜 창업이 필요한가,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안전한 것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이 예전에도 좋을 것인가,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은 영상의학이었습니다. 왜? 주말에 쉴 수 있고, 손에 칼을 안 잡으니까 손에 피 안 묻혀도 되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 때문에 와서 그냥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엑선이나 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독할 수 있는 기술,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은 AI가 더 잘할까요? 이미 이런 경쟁은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앞으로도 좋아 보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